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세계지리의 민병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총평은요, 요 앞에 13분 정도 되는 총평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야지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요, 전체적인 출제 경향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평 강의를 짧은 거 꼭 들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는 이번 시간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쌤이 총평에서 좀 쉬웠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쌤 저 몇 개 틀렸는데요 라는 학생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자리 잡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3월, 4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막 꽃을 피고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공부를 못해서 그만큼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뭐 너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쭉 쌤과 함께 풀어보면, 저거 배웠던 내용인데 내가 그때 미처 기억이 안 났네? 저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대충 넘어가가지고 틀렸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게 되면요,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쌤과 함께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쌤과 함께 세계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세계지에서 꼭 나오는 주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꼭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고지도, 이걸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항상 나오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조 또 강조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보통 고지도는 어떻게 출제되어 왔나요? 가 고지도, 나 고지도, 이런 것들 나와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너무 이전 기출에서 달라질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고 떠올려가지고 문제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도를 주지 않고요, 설명만 줬어요. 이 설명만 보고 너네가 이거 무슨 지도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부분에서 이 고지도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탄탄하게 잘 배워놨으면 워낙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런 고지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A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그린 것을 15세기에 복원한 세계지도인데, 이랬더니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가 아니야? 이렇게 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린 것을 15세기에 복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뭐라고 얘기해드렸나요? 필사본이라는 거 설명해드렸죠. 원래 그렸었던 건데 나중에 다시 똑같이 뺏겨서 그린 것.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만든 게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지도라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라는 거죠. 마이오스 세계지도. 자, 콜럼버스와 마젤란이 세계 여러 지역을 탐험하는데 모티브를 제공했다라는 거, 그것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B는 1569년 메르카토르가 그린 세계지도로, 그러니까 무슨 지도예요?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죠.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지도상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정확한 각도를 파악할 수 있어 당시에 항해용 지도로 이용되었어 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경선과 위선, 이게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든지 지도의 위쪽이 정북쪽이 돼요. 그렇게 되면 배는요,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일정하게 각도를 지어서 그 다음 쭉 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항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학생이 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 들어갈 옳은 내용을 고르라는 거죠. 자, A는 모든 경선과 위선이 수직으로 교차해라고 했습니다. 수직으로 교차하는 것은 B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직각으로 교차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B는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축소되어 표현되고 있어. 축소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고지도 배울 때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계지도가 나타나 있을 때 적도 부근은 비교적 정확한 거였습니다. 근데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왜곡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어떻게 왜곡된다라는 건 너무 크게 확대 왜곡된다라는 것. 그래서 쌤이 이것 때문에 무슨 예시를 들어드렸나요? 호주랑 그 다음에 그린란드가 있으면 이 호주보다 그린란드가 훨씬 작은데 이 지도에서는 그린란드가 월등히 크게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바로 고위도 지역이 확대 왜곡되는 이 메르카토르의 원통 도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였었죠. 틀렸고, 그 다음 B는 A보다 지도에 표현된 실제 공간 범위가 넓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지중해 중심이에요, 그렇죠? 지중해 중심. 그러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뭐 그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신대륙이 나와 있어요, 신대륙.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신대륙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넓은 공간 범위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A, B 모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여서 제작하였어 라고 했습니다. 구체는 둥근 공 모양. 근데 공 모양의 지구를 평면으로 펴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원뿔 도법을 썼죠. 원뿔 도법. 구에다가 지구 구에다가 원뿔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투영하는 방식으로 그렸다라는 거였고, 요거는 어떻게 그리는 거였습니까? 원통을 아예 이렇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다음 투영하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공 모양의 지구를 평면으로 펴려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골라서 5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이런 고지도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는 너무 반갑죠. 왜냐하면 금방 풀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몬순 아시아 지역의 전통 음식 문화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하고 결합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냥 그 지역의 전반적인 기후 지형 특징 정도 알고 있으면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뭐가 나와 있나요? 중국이 나와 있고 중국에서 요 정도의 수도인 베이징이 있습니다. 베이징. 그 다음 여기 B는요, 도쿄 데스. 뭐 그 정도의 위치겠죠?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라, 적도가 지나가는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인도네시아에 여기 있는 섬이 자바섬 들어보셨죠? 자바섬. 거기에서 요게 해설에서는요, C가 자카르타라고 나와 있는데 자카르타는 위치를 보면 요 정도, 쌤이 지금 별표 치는 요 정도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살짝 위치가 미스가 됐나 봅니다. 어쨌든 요 정도의 자카르타가 있고 뭐 여기는 자바섬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인도네시아, 여기는 중국, 여기는 일본. 자, 바다와 인접하여 생선 요리가 많고 소금, 식초, 설탕 등으로 간을 한 밥 위에 얇게 점인 생선을 얹는 초밥. 이 유명합니다. 스시라고 하죠. 그렇죠? 일본입니다. 그럼 B. 그다음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여기서는 고온다습만 잘 보면 돼요. 여기는 다 온대 또는 냉대 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열대 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볶음밥인 나시고랭, 요게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 사실 나시고랭이 말레이시아 건가 인도네시아 건가 이런 거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이 여기가 지금 고온다습한 볶음밥 해먹는 그런 곳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한랭한 이 지역에서는 그러면 요 세 지역 중에서는 좀 제일 추워야 되죠. 실질적으로 여기가 DW,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뭐 북한이랑 비슷한 정도의 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랭한 이 지역에서는 강한 불로 조리하는 요리가 많고 달콤한 양념을 발라 장작불로 구운 오리구이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베이징덕이라고 이렇게 그 영어식 표현으로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베이징에 가면 가오야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가오야. 요게
구운 오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구이가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뭐 잘하는 집 가면 엄청 비쌉니다. 요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껍데기부터 이렇게 착착착 썰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네, 상당히 비싼 음식이고 그리고 또 북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먹는 음식. 그래서 손님들 대접할 때 항상 이렇게 가서 먹는 그런 유명한 음식입니다. 요거는 바로 베이징 쪽으로 연결하시면 되죠. 다음은 그러면 BCA 연결해서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 내용은 따로 내용에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가와 나의 내용이 너무 뚜렷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한랭한 지역이라는 어떤 힌트,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나와 있으니까 뭐 오리구이 이렇게 들어봤던 학생들이 있으면 뭐 그러한 상식을 연결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식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예전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3월 학력평가에 다시 등장하게 된 기후 원리, 요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아주 뭐 기후 문제로서는 좀 기본적인 단계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A, B, C, D, E, F가 있고, 자, 여기 보니까 A는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대요. 자, A하고 B가 있으면 비슷한 위도인데, 비슷한 위도면 원래 기온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훨씬 더 선선하고 B가 훨씬 더 따뜻하거나 더워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한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류. 이것 때문에 나미브 사막도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는요. 이렇게 난류가 흐르거든요. 같은 위도이고 해발 고도가 심하게 차이 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기온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한류와 난류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 두 지역은요. 아무래도 열대지방으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극지방으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지역이죠. 이 두 개 자체가 위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자, 연교차는 어떻게 우리가 원리를 정리해 볼 수가 있나요? 자, 저위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도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연교차가 큰 거였죠? 기온의 연교차는 요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덥기만 하니까 제일 더운 달과 제일 추운 달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요. 여름에는 좀 어느 정도 따뜻합니다.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이 사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저위도 쪽이니까 연교차가 좀 더 작은 게 맞는 거죠. 요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위도 때문이다. 요거는 바닷물의 흐름인 해류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 E는 F보다 최난화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브라질 뭐 약간 고원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비슷한 위도인데 이쪽이 굉장히 서늘해요. 이쪽보다는. 그 왜 그런 겁니까? 여기가 바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안데스 산맥 지역이니까.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니까 이쪽이 훨씬 더 선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요거는 해발 고도. 우리가 다 기본 내용으로 배우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그러면 2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이것도.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 국가를 지도 AC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가는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가나의 민족, 인종 구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네, 이렇게 나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자주 나오는 나라들이 나오긴 했어요. 자, 여기 있는 A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멕시코죠. 멕시코. 그 다음에 B가 네, 브라질. C가 막대기로 한 대 칠레죠. 네, 칠레.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나라가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종, 민족 구성 비율 요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료에다 막 별표를 쳐가면서 그것도 중요한 나라들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다 예전에 그 기출문제들 풀어보고 자주 나오는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고 별표로 찔러주잖아요. 그런 것만 잘 알아두었어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 한번 안 보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브라질은 어떠한 인종들이 많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바로 유럽계 백인들이 많았고요. 요게 절반을 넘었죠. 그 다음이 혼혈들이 많았고, 그 다음이 흑인들이죠. 그렇죠? 아프리카계. 네. 자, 요런 거였습니다. 요거는 비중이 많이 낮지만 유럽계와 혼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특별히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강조해서 좀 더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멕시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멕시코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나요? 멕시코는 일단 혼혈이 많았습니다. 사실 칠레도 혼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는 백인들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페루하고 볼리비아는 원주민이 많아요. 그 다음이 또 자메이카 같은 데는 흑인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뭐가 많다고요? 혼혈들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고까지만 공부했는데 라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멕시코는 혼혈 다음에 어떤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를 선생님이 또 거기다가 표시까지 해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원주민이었어요. 왜냐면 멕시코에 있는 지역에서도 아스테크 문명이라는 문명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런 데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좀 있는 편이야. 근데 칠레는 원주민들이 많지는 않고 혼혈 다음에는 유럽계 백인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조금 뒷부분의 내용이라서 이것까지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연 설명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가는 구리, 수산물, 포도, 와인을 많이 수출한대요. 구리 하면 어디? 칠레. 칠레 하면 어디? 칠레 하면 구리.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선생님이 7997 이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칠레 하면 구리, 구리 하면 칠레. 네. 그다음 수산물은 당연히 뭐 바닷가에 있으면 수산물 많이 생산해서 팔겠죠. 포도하고 와인이 있다라는 것은 요거는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그래서 칠레 와인, 칠레 포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는 뭘 것이다? 칠레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혼혈 많고요. 유럽계가 많습니다. 멕시코였다면 원주민이 그 다음으로 많아야 돼요. 그 다음 나를 보니까요. 유럽계가 많고요. 혼혈이 많고요. 아프리카계 조금 있네요. 그렇죠? 요게 바로 브라질에 대한 설명. 브라질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커피 생산이 제일 많은 국가래요. 커피 1위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전 세계 커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철광석도 많이 생산하는 편입니다. 철광석은 보통 이렇게 안정지괴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데 브라질이 전반적으로 안정지괴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브라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그러면 12를 연결해서요.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유럽의 공업지역이고요. 뭐 사실 이거 유럽의 공업지역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공업지역 할 때 당연히 그 두 개밖에 그 시간에 다룬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것도 엄청 중요해요. 이게 두 개로서 끝이었어요. 그 두 개 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일단 보겠습니다. A에서 D 공업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 쪽은요. 요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요쪽 지역은 원래 내륙 지역 위주로 발달됐던 공업지역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이전해 온 거죠. 그럼 여기 왜 이전해 온 건가요? 임해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원료 자원이 좀 고갈되고 나서는 원료를 수입하고 또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편리한 항구 지역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 B를 보면 여기 프랑스와 그다음에 독일의 국경 지역 쪽에 있죠. 자, 요 지역은 로렌 공업지역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자르 공업지역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 다음 뭐 루르, 작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이쪽이 어쨌든 내륙 공업지역입니다. 내륙 공업지역. 그러면 전통적인 공업이 발달한
원료 자원 산지를 중심으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C는요. 요거 소피아 앙티폴리스 있는 자리죠. 그렇죠? 소피아 앙티폴리스. 요거는 첨단 산업이 발달된 지역. 그다음에 D는요. 여기 베네치아와 그 주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를 제3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거죠. 제3 이탈리아. 자, 이런 데 가면 가죽공예 같은 명품 같은 것들을 잘 만들고 아니면 소규모의 첨단 산업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곳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기업부터 봅니다. 자, A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 수출에 유리한 요 항구 지역이고요. 여기 네덜란드의 비교적 남서쪽으로 있는 여기 유명한 항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테르담이라는 거죠. 별명이 유로포르트라고 해요. 그만큼 유럽의 항구처럼 이 지역의 물동량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B는 가죽, 보석, 가구 등 장인에 의한 전통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거 잘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D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C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 대학, 연구소 이거를 산학연 협동 들어보셨죠? 그렇죠? 산업체, 그다음에 학교, 연구소 요거를 합쳐서 산학연이라고 해요. 자,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클러스터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풍부한 석탄과 철강석을 바탕으로 산업혁명 초기에 성장하였다. 자, 원래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던 곳은 여기 영국 내륙 지역이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유럽 본토로 넘어가서 유럽 본토의 내륙 지역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인 중화공업들이 많이 발달했었거든요. 요거는 여기 있는 B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맞는 걸 골라서요. 기억과 디귿 골라 2번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는 판의 경계 유형을 정리한 지리노트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우리 뭐 주요 대지형이라는 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문제 어렵게 내려면 좀 더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지도 한 장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위치와 함께 그다음에 여기서 판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러한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 위주로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근데 풀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풀려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단층을 한번 볼게요. 층이 끊어졌어요. 두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진대요. 두 판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긋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요게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유명한 게 있죠. 자, 그쪽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판이 서로 갈라진대. 두 개의 새로운 판이 이렇게 쭉 갈라지게 되는 거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해령에서 볼 수 있죠.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참 마그마가 올라와서 바닷물 만나면 칙 씻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서 옆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뭐 무슨 판, 이쪽은 무슨 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판이 충돌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게 되면 해구나 산맥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두 대륙판이 충돌을 하게 되면요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니다. 가에는 순상지가 들어갈 수 있대요. 가는 해령 정도가 들어가야죠. 여기서는 지금 한번 보세요. 판의 경계 유형.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도 되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지역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순상지 이거 굉장히 안정된 땅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다음 기억의 사례로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들 수가 있다. 자, 두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건 단층이잖아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아니죠. 요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판 밑으로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와서 옆으로 이동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판을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지게 하는 이런 효과죠. 그다음 니은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라고 했네요. 자, 두 판이 서로 갈라지는데 해령이에요. 그러면
식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건 맞는 거네요. 그다음 디귿은 리을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한다. 두 대륙판이 충돌한다. 자,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으면요. 밀도가 뭐가 더 크다고 했습니까? 밀도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으면 둘 중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판이 조금 더 밀도가 빽빽합니다. 조금 더 무겁다라는 얘기야. 둘이 만약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해양판이 밑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이렇게 적적적적적적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비벼지게 되니까 엄청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석 부분이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되기도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결국 화산 활동은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는요. 둘 다 그냥 대륙판이다 보니까 밀도 차이가 거의 별로 없어서 솟구쳐서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럼 높고 험준한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 뭘 중요하게 배웠나요? 지진은 이때, 화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잖아요. 그 내용을 적용하면 이게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을 골라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7번은 정말 선생님이 해설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너무 문제가 간단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고2 시험 문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는 거. 절대 이거 여러분들 아마 한 6월 정도 넘어간 그런 시험에서는요. 절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기역 지형 형성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중국 남부 꾀일린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계림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꾀일린. 자, 빼어난 경관으로 예로부터 시인과 화가들의 작품 소재가 된 곳입니다. 기약에 솟아있는 탑카르스트. 사실 여기서 요거 안 줬으면 좀 더 문제 난이도가 살짝이라도 올라갔을 텐데 너무 심하게 뭐 줄 거 다 줬어요. 그렇죠? 탑카르스트까지 주고 이런 그림도 주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탑카르스트 지형.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봉우리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탑카르스트에서 요 카르스트 지형 요게 뭐였습니까? 기반암이 뭐일 때? 기반암이 석회암일 때. 자, 요거는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사실 뭐 정상적인 빗물에도 이산화탄소가 조금 녹아 있고 그러면 아주 약한 산성이 되거든요. 그러한 물에 요게 살살살살 녹아요. 녹아서 깎여 나간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용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용식. 그러면 석회암이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식되면 이러한 독특한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런 석회암이 이렇게 뭔가 쌓여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전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전리. 쩍쩍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이사이로 물이 침투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깎을 수가 있고 비교적 이렇게 전리가 별로 없었던 이런 온전한 덩어리들이 살아남아서 이러한 지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그 내용을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5번이네요. 네,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8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 가에서 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종교 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가, 나, 다부터 어떤 종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신자가 많은 이 국가의 국기에는 초록색 바탕에 초승달 문양이 들어가 있다. 초승달 하니까 무슨 종교인지 딱 감이 오죠. 그렇죠? 초록색은 천국과 평화를, 초승달은 진리의 시작을 상징한다. 자, 초승달, 이 왜 진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무함마드가 히라산 동굴 안에 들어가서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고 알라의 계시를 듣고 딱 밖으로 나왔을 때에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써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찍은 초승달과 별 사진도 강의 때 보여드렸잖아요. 자, 요거는 무슨 종교? 바로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뉴스 같은 것 좀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는 학생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이 여권 디자인이 초록색 바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뭐 나머지 여권들도 뭐 빨간색 뭐 이렇게 색깔 좀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녹색이었다가 다른 걸로 바꾸게 되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는 이슬람교도 아닌데 기본 바탕이 녹색깔이냐? 여권을 녹색으로 주로 쓰는 나라들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녹색인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른 디자인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초록색이 이슬람교와의 이런 상관성이 높은 것 때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 이 신자가 많은 어느 국가는 국기에 초록색, 백색, 적색, 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3선으로 되어 있는 국기는 유럽 쪽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자, 이 나라 출신 문학가인 단테는 자, 초록색, 흰색, 빨간색이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나 있고요. 단테가 이 나라 출신이래요. 혹시 어느 나라 국기인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바로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 문학가인 단테라는 사람은 신곡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시들이 많이 있는 시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단테의 신곡에서 초록색은 소망, 백색은 믿음, 적색은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자, 요거 무슨 종교겠어요? 크리스트교. 자,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봤더니 지옥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천국편이 있고, 그 사이에 연옥편이라고 있대요. 연옥편. 연옥이 뭐지? 네. 이게 그 카톨릭 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 갈 만큼 너무너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천국에 바로 가기는 그러니까 연옥에서 머무르면서 좀 고통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씻고 그 다음 뭐 천국으로 올라가는 약간 그 어중간한 부분 뭐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크리스트교. 아무래도 요 내용이 우리가 크리스트교인지 바로 빡 알 수 있는 요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 드린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건 모르는 거죠. 네. 그다음 다 신자가 많은 이 국가에서는 하늘, 땅, 물, 불, 바람을 뜻하는 청색, 황색, 적색, 녹색, 백색의 깃발들이 불, 땅과 탑 주변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 보여드렸던 옴마니 밤매훔 요런 걸 뭐라고 했어요? 룽다. 이게 바람에 이렇게 막 펄럭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누구 얘기해드렸죠? 그때 김영철 씨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네, 그분이 바로 이 종교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던 궁예라는 분 아닙니까? 옴마니 밤매 이런 게 펄럭 거린다. 요게 티베트 지역에서 토착 종교와 결합되어서 나타나게 된 불교. 이걸 무슨 불교라고 했죠? 티베트 불교 또는 라마 불교, 라마교. 어쨌든 이 자체가 불교예요, 불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요, 불교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불교.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라마교를 주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뭐 티베트 부근에 있는 부탄 이런 나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전반적인 경관이 아까 이런 룽다 같은 게 막 펄럭거리는 이런 모습을 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불당이 나와 있고 탑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불교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내용 하나씩 볼게요. 1번 가해 신자들은 하루에 5차례 성지를 향해 기도한다. 자, 이슬람교 신자들은요 하루 5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메카 방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딱 답이 나왔죠.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답이 너무 빨리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정답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는 살생을 금하며 윤회사상을 중시한다. 요거는 불교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다의 주요 성지로 예루살렘과 바티칸이 있다. 요건 크리스트교에 대한 설명. 가는 나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세계 신자 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세계 신자 수는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런 순위였었죠. 그렇죠? 요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원 시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원 시기는 우리가 수능 개념 때 아예 이 종교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올까 봐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았어도 내가 앞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창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가 있었고요. 우리는 세 가지 종교 중에서는 불교를 제일 먼저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크리스트교를 배웠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슬람교를 배웠죠. 그 다음 이제 힌두교는 사실 이제 불교와도 영향을 좀 주고받고 뒤에 가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시기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애매한 건 수능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답은 그러면 1번으로 우리가 쉽게 고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다 식량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다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요 세 나라만으로 봤을 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거야. 일단 쌀, 밀, 옥수수인데 중국이 이 세 나라 중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쌀, 밀, 옥수수 중에서 중국에서는 많이 생산되지만 나머지에서는 별로 생산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쌀이겠죠. 이런 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은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요거 두 개에서 이제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중국은 여기 나와 있고, 중국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비중을 한번 볼게요. 이건 미국의 비중이 그다지 높진 않은 것 같고, 요거는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자, 중국보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어요. 밀과 옥수수 중에 뭘까요? 우리가 밀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밀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나요? 네,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외웠죠. 중국인을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밀어뿌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외울 때. 근데 요게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해 이렇게 조금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살짝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옥수수는 어땠나요? 옥수수는 미국이 일단 1위로 나오고요. 미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근데 우리가 봤던 자료에서 이제 멕시코가 좀 뒤로 빠져 있었고, 어쨌든 미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미국이 중국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바로 뭐예요? 옥수수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사실 원래 여기의 순서대로라면 러시아보다는 미국이 더 많아야 되지만 이게 이제 2017년 자료고 최근으로 오면서 살짝씩 바뀌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러시아도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 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을 조금만 유연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 이렇게 외웠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거 순서대로 고정돼 있어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하고 이게 뒤바뀔 일은 잘 없죠, 그렇죠? 근데 뒤로 갈수록 퍼센트가 높지 않다면 요거 사이사이에 순위가 바뀌는 건 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는 대부분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다. 요거는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죠. 논에서 주로 재배된다. 벼, 즉 쌀에 대한 설명이네요. 다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원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쌀은 당연히 아시아 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몬순 아시아 쪽이죠. 뭐 인도라는 썰,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는 썰, 미얀마라는 썰, 어쨌든 다 고언저리 동네. 그 다음 밀은요 어디 쪽이에요? 이건 서남아시아 쪽이죠. 그 다음에 옥수수는 어디 쪽이에요? 이건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제 중앙 아메리카 쪽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요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국제 이동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국제 이동량은 누가 제일 많았나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또 많은 양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국제 이동량이 많은 것이 밀, 그 다음이 옥수수, 그 다음이 쌀, 이렇게였었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기후 적응 능력이 크다라고 했는데 가가 쌀이에요. 이 밀과 옥수수에 비해서 쌀은 고온 다습한 그런 특정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 적응 능력이 크지 않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도시화율이고요. 이게 굉장히
기출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출제되었어요. 기출문제 여러분들 쭉 풀다 보면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자료들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이 도시화율, 그리고 그 세로치기 도시화율, 가로치기 도시 인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쌤이 50%선 중요하다라고 강조 몇 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도시화율이 높으면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대륙은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도시 인구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촌락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세아니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 C, B, A 요거 뭔지 일단 알아내야 되거든요. 자, 도시 인구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시화율은 한 50% 조금 안 되는 정도야. 요런 대륙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아시아가 있겠죠. 요거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바로 느낌이 빡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화율 자체가 제일 낮아요. 도시화율 자체가 굉장히 낮고 도시 인구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되는 편이네요. 그렇죠? 도시화율 낮은 것 치고는 도시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요게 바로 아프리카죠.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나와 있고요. 오세아니아 나와 있고요. 안 나와 있는 게 앵글로와 그 다음에 유럽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도시화율 제일 높은 것,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화율 제일 높은 게 뭐였어요? 바로 유럽이 아니라 이게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했었죠. 그 다음이 라틴,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오세아니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도시화율을 꼭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이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얘들과 한참 차이 나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 그 다음이 아프리카. 요런 순서로 된다라는 것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외운 학생들에게 뭐 바로 쫙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A는 1950년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요거 확인하려면 뭐 보면 돼요? 50%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면 되죠. 근데 1950년에도 이미 60% 넘었어요. 그러면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는 더 많았다라는 거죠. 또 요것도 이상하게 답이 앞에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막 분석해가면서 푸는 문제는 답이 전반적으로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커디가 다 해놓고 앞에서 답이 1번 나왔어? 그러면 좀 문제 약간 이렇게 좀 시간이 빡빡하고 난이도가 있는 이런 시험에서는 뒷거 안 보고 그냥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는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예외적으로 앞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 C의 국가들은 대부분 2015년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C는 보니까 도시화율이 아직도 낮아요. 그러면 이게 종착 단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죠. A는 D보다 1950에서 2015년에 도시화율 증가폭이 크다라고 했네요. 자, A하고 D가 있으면요.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한 3칸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여기서는요. 여기에서 요 정도, 한 2칸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D보다 증가폭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B는 D보다 2015년 총인구가 많다라고 했어요. 자, B, 그 다음 D. 딱 봐도 아시아가 총인구가 굉장히 많죠. 자, 도시화율 절반 정도인데 도시 인구가 이만큼이면요. 그냥 2배 하시면 그 대륙의 전체 인구가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틀렸고. A는 뭡니까? 앵글로 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B가 유럽, C가 아프리카. 하나도 맞는 게 없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늘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 11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에서 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이라고 했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 자료가 어렵게 출제되어서 제시되는 뭐 이런 형태가 많았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떠한 에너지인지 설명식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계적인 수출국인 러시아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거를 엄청 많이 수출한다. 러시아 하면 천연가스, 천연가스 하면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를 지나 서부 유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정치적인 이유로 차단함으로써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 다음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이게 뭐예요? 바로 석탄이죠. 석탄 생산량의 5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안에서는 뭐 석탄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70% 정도. 그 다음에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체 에너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석유. 미래의 전기 및 수소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수송용 사용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가나다 모두 알아냈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가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천연가스는 가스이고요.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낮은 온도로 냉각을 시켰더니 6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액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 나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석탄은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죠. 고생대. 그 다음 다는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석탄에 대한 설명이죠. 석탄.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석탄이 제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고 그 다음이 석유, 그 다음이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타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틀렸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뭐였어요? 석유잖아요. 요즘에 석탄 이런 거는 수송용으로 거의 잘 이용되지 않고 천연가스는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석유가 제일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맞는 걸 골라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경제 블록의 상대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요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항상 요거 가르쳐 드릴 때 요거 세 개 위주로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유럽연합, 그리고 아세안, 나프타까지. 자, 인구들은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된 표까지 수능 개념 교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회원국 수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유럽연합은요. 28개 회원국이었다가 이제 영국이 탈퇴했으니까 27개 회원국이 됐겠죠.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10개 회원국,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은 3개 회원국.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알아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보니까 회원국 수가 제일 많은 C가 유럽연합이 되겠죠. 그 다음이 요게 많으니까 아세안. 그 다음에 B가 제일 적으니까 나프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게 되었는지 나머지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죠. 총교역액 요거는 무역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죠. 자, 아무래도 유럽연합이 그 안에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역내 무역액도 많고 또 역외 무역액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무역 자체의 양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나프타가 그 다음에 오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세안은 이들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적고 교역액 자체도 그다지 많지 않은 편. 역내 총생산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안에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들의 GDP를 합산한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게 이제 나프타가 제일 많은 편. 근데 유럽연합도 뭐 그에 못지않은 편. 그렇지만 아세안은 이들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갈게요. A는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 요거는 관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뭔가요? 아세안이고요. 아세안은 원래 단순 경제 협력 체이다가 이제 그 안에서 FTA를 실현할까 말까 하는 중에 있는데 이거는 관세 동맹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다음 B는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그 안에서 자유무역 하자는 거지 그 안에서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자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엄청 많이 몰려 들어갔겠죠. 그다음
C의 모든 회원국은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유로화를 쓰긴 하지만 모든 회원국이 다 쓰는 건 아니었죠. 그 다음 A는 B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이런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아무래도 좀 더 낮겠고 C는 B보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다. 유럽연합은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정치 경제적 협력 통합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였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13번 문제 갑니다. 자, 요런 문제가 늘 많이 나왔어요. 요러한 유형을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어떤 나라들이 나와 있냐면요. 우선 여기는 독일, 여기는 나이지리아, 이쪽이 베트남이 나와 있죠. 자, 세 나라가 있고,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일단 총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총 인구는 이쪽으로 가서 읽으면 되죠. 이렇게 총 인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아닙니까? 그렇죠? 유소년층, 그 다음에 청장년층, 노년층.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노년층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자, 요런 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 중에선 제일 선진국이니까 독일이 되겠죠. 그러면 독일이 가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그 중간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다를 보니까 노년층의 비중이 매우 낮고 유소년층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 중에서 제일 저개발국인 게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겠죠. 여기 있는 나이지리아. 그럼 베트남은 요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총 인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015년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몇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나이지리아가 거의 2억이 됐습니다. 그럼 나이지리아는 거의 2억.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 독일이 있으면요. 독일은 한 8,200만 명, 8,300만 명 그 정도 돼요. 베트남은 지금은 거의 9,700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의 수준보다는 조금 깎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제일 많은 게 나이지리아, 그 다음이 베트남, 독일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뭐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가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여기 있는 다가 되겠죠. 나는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 중위 연령이 높으려면 어린애들이 적고 노년층이 더 많은 것이 유리하죠. 자, 다는 인구 변천 모형의 인구 감소 단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다는 한창 인구가 막 증가하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가는 나보다 노년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가하고 나는요. 총 인구 자체는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년층의 비중이 2배 이상 정도는 돼요. 그러면 큰 차이 나지 않는 어떤 숫자에다가 여기에서 비중이 2배 정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가는 나보다 노년 인구가 많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나는 다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나하고 다가 있으면요. 유소년 부양비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 분의 요거. 여기서는요. 요거 분의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답은 그러면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갈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몬순아시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이런 문제입니다. 자연환경, 인도 북쪽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인도양으로 흘러가는 겐지스강 하구에는 드넓은 충적평야가 있다라고 했네요. 자,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신기스콕 산지 맞죠? 겐지스강 하구에는 드넓은 충적평야가 있는데 이런 데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강이 인더스강이죠.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겐지스강입니다. 이런 데서 벼농사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인문환경 볼게요.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국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 장려 때문에 인구가 많은 건가요? 여긴 지금 계속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줄이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산하 제한에 가까운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정보기술 관련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인도가 이런
IT 관련 산업이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였습니까? 미국과 반대편에 있어서 시차가 낮밤이 반대로 나고 있다. 그 다음 영어를 쓸 줄 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 투자해서 뭔가 제2의 연구소를 두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연구하기가 유리한 환경이 되더라는 거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자, 지역화 전략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역동적인 삶을 반영한 Incredible India라는 지역 브랜드로 국가를 홍보하고 있다. 다르질링차, 그 다음에 이카트, 칸치푸람 실크 등이 뭐뭐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실크, 이러한 데의 실크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의 차가 유명하고 요런 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였죠?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이 지역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 표시제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 답은 그러면 틀린 걸 골라서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갈게요. 자, 그러면 두 기후의 전통 과학 모습이다.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후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내신 시험에서 기본 형태의 문제로 나올 법한 이러한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자, 관목과 풀을 이용한 평평한 지붕이 있고 흙, 재, 소똥 등을 섞어 바른 벽면이 있대요. 선생님이 이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약간 비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벽면이 파손되고 이러면 다시 거기다 척척 바르면 된다고 했었죠. 자, 관목과 풀 이런 것들은 사바나 기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식생 아닙니까? 관목은 뭐예요? 키 작은 나무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있고 풀들이 길다랗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비가 잘 흘러내리는 경사진 지붕, 지면과 떨어진 바다 이러한 고상식 가옥은요 어떤 데서 주로 볼 수 있어요? 열대 우림이나 아니면 몬순 지역 이런 데서도 주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자, 1번 가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연중 적도 수렴대가 계속 영향을 주면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요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기온의 연교차, 기온의 일교차. 열대기후 할 때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있고요. 기온의 일교차가 있습니다. 자, 열대지방도 아침하고 낮의 일교차는 그래도 한 5도에서 10도 정도 꽤 난다라는 거죠. 5도에서 10도 정도. 근데 연교차가 어때요? 1년 내내 계속 덥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더운 달이나 제일 추운 달이나 별로 기온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나는 데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는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교차하고 일교차를 놓고 봤을 때는 일교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열대지방의 전반적인 특징이었죠. 특히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 이건 틀린 내용이네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수목의 평균 키가 크다. 이쪽이 당연히 밀림지대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평균 키가 월등히 큽니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 가는 이동식 경장, 나는 유목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자, 유목 같은 게 만약에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요거는 보통 BS 이런 데서 주로 나타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러한 열대기후들 중에서 뭐에서 유목이 나타납니까? 여기에서 유목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갔어야죠. 그 다음 이동식 화전농업 이런 거는 이쪽에서도 하고 이런 데서도 일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잘못 연결돼서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가나 모두 비옥한 흑색의 체르노즘이 발달한다. 비옥한 흑색 토양 체르노즘 이런 거는 BS 기후 이런 데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쉬운 문제였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16번 갑니다. 자, 이게 조금 생소하게 좀 특이하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어느 지역의 관광 안내 홍보물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봄과 비슷하여 봄에는 여행하기 좋대요. 우리나라도 봄, 거기도 봄, 좋죠, 그렇죠? 그 다음 여름 한번 볼게요.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간간히 있지만이요.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함.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선생님은 지중해성 기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이 표현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 할 때 우리가 뭐 흔히 설명하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름에 간간히 더울 때 있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도 괜찮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밤 10시까지도 해가 남아있대요. 이렇다는 말은 굉장히 낮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급적이면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지역일 겁니다. 그렇죠? 너무 고위도 말고 백야까지는 아니니까 적당히 고위도 가까운 이런 지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가을은 뭐 우리나라 가을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낙엽도 있고요. 그 다음 겨울은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춥진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올 때가 많고 여행하려면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읽어봤을 때 뭔가 지중해성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거에 100%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밑에를 읽다 보면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왜냐면 거기에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CFB 서한해양성 기후.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으면 이거는 건조 기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활동층 아래에 영구동토층이 있다. 활동층이 있고 그 밑에 꽁꽁 얼어있는, 1년 내내 꽁꽁 얼어있는 영구동토층이 있다. 이런 데면 툰드라 기후가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CFB 서한해양성 기후에 대한 맞는 설명. 그 다음 적도와 북회기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자, 적도하고 북회기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요. 보통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건조 기후도 나타납니다. 네, 북회기선에서 약간 뭐 남쪽으로도 건조 기후가 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후들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적도에서 바로 뭐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 같으면 열대 우림 기후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내용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 강한 일사로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강한 일사로 매일매일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 것은 열대 우림 지역이 되겠죠. 이거는 1년 내내 거의 매일 이런 비들이 내리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7번 갑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수단과 이집트 사이의 국경은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네요. 수단하고 이집트 사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왜 그런 것인가? 하천 유로를 따라 국경이 설정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된 이유는 바로 유럽 열강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척척 갈라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위도, 경도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척척 갈라버리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그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직선으로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종교의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수단. 자, 대략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와 무슨 종교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가 주로 분포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맞습니다. 그 다음 두 국가의 접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생산과 그다음 뭐 파이프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수출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남아공은요, 과거 아파르테이트를 실시하였으나 라고 했네요. 자, 유럽계가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차별한 정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가 뭐예요? 이거 인종 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버스를 타도 아니면 뭐 식당을 가도 백인 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흑인 칸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히 분리하고 또 차별을 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 또 수출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고기 스콕 산맥입니다. 뭐가 많이 생산되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석탄. 자, 그러니까 요거는 고기 스콕 산지 맞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그다지
높은 어떤 수준 이 정도가 아닌 상태로 지금 출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요. 자, 그다음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문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죠. 세계지는 사실 자료가 좀 빡빡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간간이 또 이렇게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몇 초 만에 답이 찾아지는 이런 문제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땡큐한 거죠. 자,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 여기서 어떤 핵심 키워드 탁 체크하고 바로 탁 가시면 됩니다. 그럼 몇 초 만에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산 양의 털로 짠 직물인 캐시미어, 이것 때문에 카슈미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바로 A 지역이죠. 카슈미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힌두교 신자가 다수인 국가로 귀속되자. 힌두교 신자가 다수인 국가, 이게 어딘가요? 바로 인도가 되죠. 인도로 귀속됐어요. 왜냐하면 통치 세력이 힌두교를 주로 믿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인도로 편입한다 라고 했더니 이슬람교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 이거는 내 땅이야 라고 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카슈미르. 결국 이거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간의 영유권 분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나의 로힝야족은, 뭐 이거 우리 기본 개념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죠. 자, 영국의 식민 지배 당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많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인도에서 많이 이주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주하였어? 그러면 힌두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용이 맞아떨어지지 않죠. 보세요.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용은 공부한 적 있잖아요. 여기 인도가 있고 이쪽에 파키스탄, 그다음 뭐 방글라데시, 여기 스리랑카, 이게 다 옛날에는 인도였다고요. 그랬다가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제 독립할 무렵에 종교별로 이렇게 많이 독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기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방글라데시가 있잖아요. 이쪽은 무슨 종교를 주로 믿어요? 이슬람교를 믿죠. 이쪽, 즉 예전 인도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쪽에서 노동력 보충으로 이렇게 데려왔다 보니까 불교를 주로 믿고 있는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런 로힝야족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로힝야족이 이제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니까 막 차별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럼 여기 있는 B가 되면 됩니다. 그럼 답은 A, B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선택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C는요, 스리랑카의 북부 지역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나요? 북부 쪽에는 타밀족이 살아가요. 여기는 인도 쪽에서 건너간 사람들, 힌두교를 주로 믿죠. 근데 스리랑카에는요, 타밀족 말고 싱할리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람들은 불교를 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스리랑카 북부 지역, 이게 바로 스리랑카 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자, 요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뭐 나라를 연결하는 요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지도에서 표시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았던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가 뭐 좀 더 수능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문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밑에 나라가 세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 모로코, 터키. 요 세 나라를 각기 자료를 보고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가를 보니까 수출액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근데 그중에서 농림축산물은 거의 수출하지 않고 광물 에너지 자원 위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물 에너지 자원 많이 수출할 것 같은 나라가 뭐예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면 가는 비교적 쉽게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를 볼게요. 나와 다는 지금 터키와 모로코 중에 하나인데, 농림축산물의 퍼센트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원의 크기. 전반적으로 수출액 자체가 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터키가 있고
그다음에 모로코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나라가 인구도 더 많고 국가의 규모 자체가 좀 클까요? 경제 규모 이런 게 당연히 터키 쪽이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 편입니다. 모로코는 그에 비해서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인구 말씀드릴게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로코 인구는 약 3,600만 명 정도. 자, 터키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8,200만 명 정도. 이거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우디 인구가 한 3,300만 명 정도. 네. 요 정도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외우지 못합니다. 근데 나왔을 때 감을 잡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나보다는 다가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더 높잖아요. 자,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하려면 그 나라가 완전히 저개발국 쪽에 가깝거나 아니면 기후적으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거나 요걸 보셔야 되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후적으로 농업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이 좀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다를 보니까요. 나가 공업이 조금 더 발달했고 그다음에 이쪽이 농업이 좀 더 발달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아무래도 뭐 터키는 바닷가 쪽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지만 뭐 안쪽으로 가면서 고원과 그다음에 이렇게 좀 건조한 이런 데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모로코는요. 지중해 쪽에 가깝게 가 있다 보니까 지중해성 기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 중에서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여기 있는 모로코 쪽이 퍼센트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보시면 종사자 수 비율이잖아요. 당연히 터키가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퍼센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모로코가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출을 가지고 터키와 모로코 이렇게 아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러면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었던 이런 문제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고 마칠게요. 그림은 두 도시 지하철 노선망의 일부이다. 가나 도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뉴욕과 런던이래요. 뉴욕과 런던. 자, 여기 보면 템스강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딱 런던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는요 허드슨강. 요게 바로 뉴욕에 그 맨하튼 섬이 있는데 그쪽에 흐르는 강이거든요. 요게 바로 뉴욕. 근데 이걸 보지 않더라도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게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구불구불 마치 이제 서울에 뭐 되게 저기 강북 쪽에 막 지하철 굉장히 이렇게 막 뱀처럼 꾸불꾸불 거리면서 지나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이건 어때요? 반듯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거는 좀 더 계획적으로 뭔가 도시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게 됐다.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런던이 좀 더 그러할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맞죠? 가는 나보다 도심의 도로폭이 넓고 직교 형태가 많다. 그거는 나중에 생긴 뉴욕이 좀 더 그러하죠. 나는 가보다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평균 높이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유럽 쪽에 있는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어 있는 이런 큰 도시들 같으면요. 가운데 도심 쪽에는요. 역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층수가 높지 않아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되게 고풍스러운 건물들 5층 내외 정도 그 정도로 다 맞춰져 있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조금 더 높은 건물들 이런 거 나오고 뭐 공장지대도 좀 나왔다가 저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주택들이 나타나고 반면에 이런 데는 어때요? 가운데가 굉장히 높은 이런 빌딩들이 나타나죠. 특히 뭐 뉴욕의 마천루 이런 건 유명하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 평균 높이 차이는 뉴욕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나 모두 도심의 공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그 어느 도시에서도요. 도심 한복판에 완전 업무지구에 공장들이 잔뜩 있는 이런 도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거는 흔치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도심 안쪽에는 오래된 역사지구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발달된 CBD 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이제 공업지역은요 그 바깥으로 나가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기업과 디귿을 골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잘 채워나가면 됩니다. 사실 쉽게 출제된 문제들이 맞고 앞으로 문제들이 좀 더 어렵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배고프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민쌤의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강의로 오셔서 다시 한번 내용을 탄탄하게 잘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쌤의 개념 강의와 그다음 수능 특강 강의에서 어느 정도는 다 강의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것만 잘 들었어도 여러분들 사실 이거 100점 맞아야 네, 당연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쌤과 함께 앞으로 차근차근 잘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쌤은 여러분들 또 강의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힘내요.